안녕하세요. PSI 컨설팅과 한국인력개발학회가 공동 진행하며 서울 스마트시티센터와 함께하는 포스트 코로나 2021 한국 리더십 현재와 미래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미나는 약 1시간 동안 라이브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서울 디지털재단과 PSI 컨설팅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현 PSI 컨설팅 정재창 대표님의 인사말과 향후 계획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두 번째, 2018년에 이어 2021년 5월에 두 번째로 시행한 한국 리더십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를 듣고 그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 시대 뉴 리더십의 필요성에 대해 김광현 박사님의 강연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새로운 환경, 리더에게 필요한 소통 스킬은 무엇인가의 주제로 이치민 교수님께서 다양한 상황과 효율적인 소통에 대해 강연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정재창 대표님의 인사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연구 주체는 저희 PSI 컨설팅하고 그다음 한국인력개발학회하고 공동 주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연구 책임자는 저하고 경기대학교 서재현 교수, 그다음에 고려대 조대현 교수, 상명대 김효성 교수 이분들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목적은 이것도 거창합니다만 맨 밑에 있는 대한민국 리더십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우리나라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리더십 개발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그다음 리더십을 통한 조직 성과 향상 및 구성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하고요. 세 번째는 리더십과 구성원의 몰입, 조직 성과에 관한 체계적 연구로 리더십 개발의 내용이나 방향이나 효과, 이슈, 개선책 등을 제공하는 그런 꿈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금년 5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조사 대상 인원은 좀 잘못됐네요. 1649명입니다. 1649명 참석을 했고 참고로 1차 2018년도 조사했을 때는 1043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와서 한 2차다 보니까 한 600명 정도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어요. 그다음 이제 내용은 오늘 일부 소개가 되고 이번 주 내로 전체 연구 리포트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번 조사에 참여하신 분들 그다음 또 필요한 분들한테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이런 연구를 3년 주기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우리나라 리더십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에 관한 그런 연구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3년마다 하면서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매년 우리나라 리더들의 리더십 수준하고 직장인의 삶 향상을 위한 인덱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장인의 웰빙, 직원 경험, 코칭 문화, 팀워크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1년에 2번씩 1년에 2개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금년에 바로 들어갈 그 다음 준비는 직장인의 웰빙,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현재 얼마나 행복하게 직장생활을 하는지 그런 데 연구를 통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한번 돌아보고 더 좋은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그런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 가지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바로 다음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을 내용은 2021년도 리더십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조직의 전략적 이슈에 관한 것과 그리고 그에 따른 조직의 변화 준비도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동안 있어왔던 리더십 개발 활동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조직의 대응은 어떠한지에 대한 설문 결과를 공유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제언으로 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개요는 조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지난 2018년도에 비해서 약 57.53%가 증가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리더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셨다 하는 감사의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이번 조사에 응하신 분들의 특성을 좀 보게 되면 좀 새로운 측면이 있는데요. 지난 2018년에 비해서 대리급 직원들의 참여가 확연히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도 응답자의 21.67%가 대리급 직원이었는데 이번 응답에는 약 31%가 대리급 직원의 응답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동안 우리의 리더십은 연령자가 또는 경험이 많은 분들 또는 직급이 높은 분들의 전유물로 인식되었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로 보면 이제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젊은 직원들에게 굉장히 관심 있는 이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리더를 만나고 싶고 또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 이런 열망이 반영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태조사의 아주 본격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HR 기능이 또 HRD 기능이 조직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역할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17개 항목의 전략적 이슈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어떻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지 검증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표를 보게 되면 우선 표를 읽는 방법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가로는 가로축은 미래 중요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묻는 거고요. 그리고 세로축은 미래 중요도와 현재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위로 갈수록 미래 중요도와 현재 수준과의 차이가 커서 시급히 이 문제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은 보리치의 우선순위 공식과 그리고 더 로커스 포 포커스라는 모델을 합성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우선 먼저 미래 중요도와 현재 대응 수준을 가지고 집중 관심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요. 그리고 관심 유지나 대응, 그리고 선택적 관심을 보일 영역들이 제시된 표와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총 6가지 전략적 이슈가 집중 관심 영역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직의 민첩성과 빅데이터의 활용입니다. 지난 2018년에 비해서 이 조직의 민첩성과 빅데이터 활용은 미래 중요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높게 평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차세대 리더 육성과 성과 관리는 지난 2018년에 비해서 미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좀 약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우수인재 확보라는 큰 틀에서 의견들이 많이 수렴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구성원 역량의 업스킬, 리스킬, 또 그리고 직원 몰입, 직원 경험 이러한 전략적 이슈들이 중요한 전략적 우선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략적 이슈의 등장과 변화들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조직의 준비도는 어떠한가를 물었는데요. 2018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발전되게 2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하나는 조직 차원이고 또 하나는 리더십 차원입니다. 조직 차원에서는 대부분의 영역이 2018년에 비해서 향상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보면 계획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플랜 B를 준비한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더십 차원의 조직 준비도를 보게 되면요. 우리 산업 내에서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라는 항목에 있어서는 2018년에 비해서 확연하게 높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비대면 상황에서 팀을 리드하거나 구성원의 감정을 잘 헤아려 준다거나 또 반대 의견을 허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조한
결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렇게 응답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비보직 중간 관리자들이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응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리더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질문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조직의 리더십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약 24.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는데 2021년도 금년 조사 결과에는 38.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만족에는 다음 세 가지 요인들이 크게 작용한 것 같은데요. 임원 및 관리자의 내부 선발 또는 육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부분, 그리고 리더십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승진 등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임원 및 보직 선발의 프로세스가 나름대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항목들에 높게 만족 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38.5%로 집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리더십 개발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저조한 결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31.4%의 응답을 보였던 수준이 올해는 29.4%로 상당히 낮게 집계되었는데요. 아마 이는 코로나로 집합교육 등이 취소되거나 연기됨으로써 제때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에 따라 대체적인 투자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게 아닐까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머지않아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핵심 인재 선발과 육성에 관해서는 임원 및 보직 관리자를 내부에 선발, 운영하는 것, 육성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55.1%가 동의해 주셨고요. 오히려 외부의 선발과 육성을 의뢰하는 게 18.5%로 내부 육성 절차가 이제 제법 안착되고 있다.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핵심 인재 관리 풀이 있다든지 그리고 개인 리더십 수준을 승진 및 보직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반영하고 있다든지 또 잠재적인 핵심 인재를 파악하고 육성할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높게 집계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임원 및 보직 관리자 선발 프로세스에서 공정하고 체계적이다 하는 부분에 긍정이 많긴 했지만 33.7%로 이 네 항목 중에는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리더십 수준을 글로벌로 비교한 설문 결과입니다. 리더십 챌린지의 5가지 실천 행동을 가지고 2018년도와 그리고 2021년도 결과를 비교했는데요. 전체 평균으로 보면 여전히 글로벌 수준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18년에 비해서 새로움에 도전한다 하는 항목에 있어서는 나름 그래도 선전했다. 나름 상당폭 진전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여전히 글로벌 수준의 4.1과는 상당 수준 뒤처져 있는 팀원 스스로 행동하게 만든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고 앞으로 리더십에서 팀원들이 스스로 행동하게 하기 위한 스킬 또는 관점,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관리 통제, 평가, 인사고과 등으로만 구성원들을 관리하는 게 많다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리더십 개발 활동과 관련된 설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별로 리더십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 부분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경영진에 대한 리더십 교육이 중요하다, 리더십 개발이 중요하다 이렇게 응답하신 분이 43.7%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설문 결과에서는 오히려 경영진보다는 팀장, 그룹장, 파트장의 리더십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51.6%로 팀장, 그룹장, 파트장의 리더십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들은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수평적 조직에 관한 것, 그리고 팀제가 정착되어 있고 이제 권한위임이 상당 부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팀장과 그룹장의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도 저희들이 설문하였는데요. 우선 대체적으로 보면 3.0을 하회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6개 항목이 3.0을 상회하였는데 금년 설문 결과에서는 4개만이 3.0을 상회함으로써 오히려 2018년에 비해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수준이 좀 더 낮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선전한 게 있다고 한다면 적시성에 관한 것인데요. 그동안 환경 변화와 코로나 등 다양한 사태에 대해서도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적시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려 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효과성에 있어서 지난 2018년도에는 3.12점을 부여했는데 금년에는 2.85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입니다.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효과성은 미미하다, 부족하다라는 응답자들의 경고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는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에 좀 다른 방법에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강력히 시사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리더십 교육 대상과 시기에 관한 설문 결과입니다. 2018년도와 2021년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현재 조직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더십 교육은 대부분 팀장과 그룹장, 파트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더십 개발 시기에 있어서는 현재 수준과 앞으로 기대 수준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리더십 개발 시기는 승진이나 보직을 맡은 후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진행되어 왔던 게 가장 많은 사례입니다. 30.5%인데요. 그러나 앞으로는 승진이나 보직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리더십 개발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응답자들의 56%의 의견입니다. 이는 리더십 개발이 이제 정기적으로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고요. 역할의 변화나 이벤트에 따른 리더십 교육을 지향하는 게 필요하다. 리더십 교육에 대한 시사점이 매우 강렬하게 제시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더십 프로그램의 빈도와 기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리더십 프로그램은 1년에 1회 정도 하는 게 38.7%로 가장 많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응답자들은 이제 1년에 2회 또는 1년에 1회 이 두 가지의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문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에 대해서도 현재 실행하는 교육은 1일 이하나 2, 3일 교육이 42%, 42.5% 이렇게 대등하게 높았는데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 오프라인 교육 2, 3일 교육이 48.08%로 높게 기대하고 있는 걸로 보면 이제 리더십 교육이 좀 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대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는 응답자들의 항변으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리더십 프로그램의 유형을 보게 되면요. 현재 가장 높은 비율은 오프라인 교육이 35%고요. 그리고 33%가 온라인 교육입니다. 그런데 응답자들은 이 온라인 교육과 비대면 교육보다는 오히려 오프라인 교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블렌디드 러닝과 경험 기반의 액션 러닝이나 과제를 부여하는 그런 리더십 교육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프로그램 형태별 활용 빈도와 효과성도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히 이 강의가 차지하고 있는 빈도와 효과성은 월등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2018년도에 비해서는 강의 빈도는 좀 더 떨어진 것 같고요. 반면에 효과성은 2018년도에 12.82%였는데 금년에는 16%로 강의에 대한 효과성을 더 높게 보신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아마 대면에 대한 강력한
기대 사항이 반영된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사항은 비대면 강의의 활용 빈도가 16%로 16.7%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효과성은 아쉽게도 8% 전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는 앞으로 비대면 강의가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 효과성을 증진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방법론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한 이슈다라는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보다는 강의 빈도가 활용 빈도가 낮지만 효과성이 높은 토의나 토론 방식 그리고 사례 연구를 얼마나 빈도를 높여가면서 교육 현장에 리더십 교육 현장에 활용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실태조사에서 특별히 진행했던 코로나19에 관한 업무 몰입도 설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 몰입도는 저하되었다가 39.5%로 높아졌다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이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재택근무에 대한 업무 효과성도 물어봤는데요. 응답자의 73.9%가 재택 경험을 한 바 있다 응답하였고요. 그리고 그 응답자의 37.9%가 업무 몰입이 비효과적이었다, 부정적인 효과였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23.3%도 나름 긍정적이었다라고 응답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몰입도 저하가 앞으로 리더들의 많은 고민을 낳게 할 텐데요. 그래서 리더들에게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에 대한 질문도 드렸습니다. 재택근무 도입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 몰입을 위해서 리더가 해야 될, 리더에게 기대되는 행동은 어떤 것인가? 복수 응답을 허용한 상태에 집계되었는데요.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이 명확한 업무 지시였습니다. 23.2%의 응답자가 명확한 업무 지시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긴밀한 소통과 소통 채널의 다양화, 이런 내용들이 리더들에게 기대하는 행동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현장에서 구현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은 리더들의 관심 사항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실태조사의 핵심적인 내용의 세부 내용들은 아마 조만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시면 더 정확한 수치와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참고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이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선택하고 어떤 리더십을 지향해야 될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대면의 증가와 그리고 여기에 따른 능동적 대처는 해왔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개발 투자는 줄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젊은 구성원들의 리더십에 대한 관심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리더들에게 더 힘든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리더십이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현주소를 로켓 엔진으로 비유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1단 엔진은 분리에 실패했고 2단 엔진의 점화가 실패했다라고 분석한 학자가 있죠. 로켓 엔진이라는 건 중력을 이겨내고 목표 고도로 상승하기 위해서 1단 엔진을 사용하고 그걸로 부족하면 2단 엔진으로 재추진하는 게 로켓 발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대 이정동 교수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산업이 현재 1단 로켓으로 충분히 상승은 했지만 이제 추가적인 2단 로켓의 상승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1단 로켓 분리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성공 신화에 사로잡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위기의 리더십이다, 숙명적 선택을 맞이해야 될 단계에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고객에게 판매한다는 건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컨셉을 만드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제조하고 서비스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쟁력은 사실 뒷단에서 발생합니다. 우리의 경쟁력은 제조와 서비스 실행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사불란하게 획일성을 가지고 효율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진 조직은 어떨까요? 선진 조직의 경쟁력은 오히려 앞단에 개념을 만든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설계를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컨셉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컨셉은 도전과 자율 창의, 또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 가면서 그 경험이 축적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위계적인 문화 속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이런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발전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로운 생각과 실험을 통해서 축적된 경험이 우리에게 개념을 만드는 역량을 강화시켜 줄 텐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계적인 문화 속에서는 실패 경험을 용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바로 이 대목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리더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그 방법을 찾아가야 될 텐데 그러나 지금의 리더십으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리더십을 컨설팅하면서 가졌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리더들 목소리인데요. 딴소리 말고 시키는 일만 잘했으면 좋겠다. 또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 시키는 일이라도 똑바로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지시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축에서는 또 이런 하소연하는 리더도 있습니다. 왜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다. 왜 시키는 일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주면 좋을 텐데 고민하지 않는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좋을 텐데 왜 말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리더는 현장에 공존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 타입의 리더들을 행동이나 태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이 두 주장 사이의 핵심은 생각인데요. 생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생각이 무시당하는 사례를 빈번히 당해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무자비하게 강요하는 사례도 경험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은 이제 개인과 조직의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리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대화도 자주 한다. 구성원들을 수시로 칭찬한다. 지시보다는 질문을 자주 한다. 성과에 대한 피드백도 수시로 한다. 권한님도 적극적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6가지 정도 수행하면 완벽한 리더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도 너무도 열심히 하는 리더입니다. 할 만큼 다 한 리더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이 리더 하소연하고 고민합니다. 왜 리더십 발휘가 잘 안 되는 걸까? 이렇게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직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도성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스스로 피드백 받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리더가 생각하고 리더가 행동하고 리더가 피드백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더의 질문과 리더의 칭찬을 통해서 구성원이 생각하고 구성원이 행동하고 구성원이 스스로 피드백 받는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팀장님의 행동이 또는 상사의 리더의 행동이 리더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집중해서는 곤란합니다. 리더의 행동은 구성원의 생각과 행동 피드백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제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태 조사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벌써 공개되었죠. 우리의 리더십의 효과성이 굉장히 낮다 하는 것은 우리가 리더십을 배우지만 현장에서 실행하지 못한다는 거고,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리더 중심의 리더십 발휘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나. 리더십 역량이 아무리 높아도 구성원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자율적인 기능을 회복시켜주지 못하면 그건 리더 자신만의 리더십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적시성이나 다양성, 지원, 독자적인 운영들이 3.0 하회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의 리더십이 굉장히 다양성을 잃고 있다, 구성원의 지원에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수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팀원 스스로 행동하게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시급히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조직은 창의적인 활동을 해야 될 구성원들로 꽉 차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조직들이 R&D 인력으로, 개발 인력들로 50%를 넘는 조직이 많습니다. 그 구성원들에게 지시하는 대로 실천하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는 리더십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글로벌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저는 디지털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가져다 줄 걸로 생각합니다.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리더십 스타일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리더의 스타일은 과업과 관계, 이 두 요인으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이건 1940년 이후 지금까지 많은 리더십의 스타일을 분석하는데 기본 기초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과업 대신에 기술과 혁신을 대체한 아이디어입니다. 토비 초바와 그 동료들이 함께 연구한 내용에 기반한 디지털 리더에 관한 모델인데요. 이제 리더들은 단순한 과업 관리에서 멈추지 않고 기술을 이용한 혁신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들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리더가 새로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과 혁신에 좀 더 한 발짝 전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소셜 리더로 남게 될 것입니다. 기술은 습득했지만 구성원들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미션을 향해 같이 나갈 리더로서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기술적 리더로 한정될 것입니다. 리더들에게는 힘겨운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사람도 기술도 포기할 수 없는 디지털 리더의 숙명적인 선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리더 개인과 조직은 앞으로 디지털 리더의 탄생과 육성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디지털 리더의 탄생과 육성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개인 레벨에 있어서 사람과 관련해서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1대1 대화의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인식, 자가 진단 능력을 향상시켜 주셔야 됩니다. 앞부분에서 코로나19로 리더십에 대한 투자가 준다는 결과를 우리는 확인했는데요. 우리가 오프라인 교육의 기회는 준다 하더라도 다양한 진단 기능을 통해서 자기 인식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개인 레벨의 기술 혁신 분야에 있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확대해야 됩니다. 구성원들이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조직 레벨에 있어서 사람 측면을 고려한다면 다양성과 학습 민첩성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편견과 차별 없이 누구나 주인으로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조직 차원의 기술 혁신 분야를 본다면 비즈니스 변화와 조직 변화를 주도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될 디지털 리더를 맞을 준비라고 한다면 저는 현재 리딩을 하고 있는 현재 조직의 리더들에게도 숙명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단
로켓에 분리돼서 2단 로켓에 점화를 하려면 현장 리더의 변화가 있지 않고는 그런 상황을 맞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즉 1단 로켓이 분리되지 못한다면 2단 로켓의 추진은 불가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성공 요인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 성공 요인으로 새로운 세대를 준비한다는 건 너무도 아니한 것입니다. 1단 로켓의 엔진과 2단 로켓의 엔진은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르게 추진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세 가지 숙명적 과제를 제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리더인가 구성원인가? 리더 주체가 일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구성원은 리더의 수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일의 주체가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리더는 구성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지 구성원의 주체를 부각시키는 건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입니다. 두 번째, 구성원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은 성과와 효율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 성과와 효율은 우리 사회를 여기까지 오게 한 1단 추진 로켓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성원들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일해야 될까에 대한 의미를 찾고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제 미션과 기여를 부각시켜야 될 때가 아닐까 제언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구성원의 몰입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여전히 두려움을 활용해서 구성원들을 몰입시키려고 하실까? 아니면 의미와 성장을 통해 구성원 스스로 몰입하게 할 것인가? 물론 저는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선진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1단 로켓의 분리와 2단 로켓의 점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택은 리더 자신의 몫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네요. 유튜브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몇 가지만 잠깐 보게 되면요. 자, 리더십 글로벌 수준과 비교한 수치를 비교해 보면 낮은 편으로 고민된다. 글로벌 수준으로 돌리기 위한 고민 사항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올리신 분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 이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선진 사회는 민족성이 좋고 그 사회 문화가 원래 좋아서 선진 사회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970년, 1980년, 1990년대 미국 사회도 우리와 같은 유계적인 문화가 팽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건 그분들의 성정이 좋거나 이게 아니라 그러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글로벌 수준으로 변화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 누가 주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친구들의 경쟁력을 믿고 있습니다. 이미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리더들이 선택할 건 그 젊은 친구들이 보다 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격려하는 게 우선 출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수준과의 차이는 우리의 변화와 실천에 따라 저는 금방 따라잡지 않을까. 오히려 머지않은 시대에 K 리더십을 본받으려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도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우십도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혹시 리더십과 함께 요구되는 팔로우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죠. 네, 그렇죠. 사실은 리더십이라고 했지만 그 리더십에는 팔로우십이 담겨 있죠. 왜? 리더십은 상호작용이거든요. 리더 혼자 열심히 잘했다고 리더십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팔로우십을 강조하는 이유들은 대부분 리더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일방적으로 발휘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리더십은 상호작용인데, 즉 내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상대방과 함께 리더십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리더 혼자 일방적으로 발휘하다 보니까 팔로우십도 일방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리더십과 팔로우십은 동시에 발생하는 거고요. 리더가 리더십을 잘 발휘한다는 건 팔로우십을 잘 발휘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는 상호 인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리더가 어떻게 행동을 했던 그 리더에 대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리더도 과거의 구성원이 어떻게 행동했던 그 구성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윈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유명한 N사의 갑질 사건 등으로 보듯이 조직의 최고위급 리더의 인식과 리더십이 조직의 문화와 중간 리더십에 영향을 끼칩니다. 팀장, 그룹장 레벨에 못지않게 최고위급 리더의 리더십 점검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최고위급 리더의 리더십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최고위급 리더십이 바뀌도록 기다린다는 것은 또 몹시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바꾸는 건 아버지 학교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바꾸는 건 자녀의 눈망울입니다. 아빠를 바라보는 눈망울을 볼 때 자녀의 마음은 바뀌게 되는데요. 물론 조직의 리더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구성원들이 좀 더 깨어 있으면 그 깨어 있는 것들이 리더들의 각성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최고위급 리더들의 각성이 더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이분들이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개인의 삶이 아니라 조직의 삶, 그리고 조직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구성원의 삶을 생각할 때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회사라는 조직이 오너나 대표의 것이 아니라는 걸 각성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은, 기업은 사회적 자산입니다. 기업을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한다면 조금 더 나은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많은 분들의 질문들이 있습니다만 또 준비된 일정들이 있으니까 이어서 진행하기로 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질문 주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PSI 컨설팅의 이치민이라고 합니다. 리더에게 가장 빠르게 학습하고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스킬들이 있다면 아마도 소통 스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소통 스킬인데요. 과거에 우리가 발휘했던 그 소통 스킬들이 이제는 유효하게 발휘 되기 어려운 구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마도 3년 사이에 저희 진단 결과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살짝 저희가 한번 돌아가 보면요. 어쩌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변화들을 설명하는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이미 뉴노멀, 뷰카,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법규 강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낯선 것들이 일상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 쉽게 보면 아주 간략하게 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바꿔 말하면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맞을 수 없다라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자연과학하고 사회과학의 가장 큰 차이는 맥락적이다라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연과학은요, 인과적인 관계가 명확해야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상황에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사회가 변동되는 것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회 구성원들 집단 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하면 세상은 바뀐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공동체와 작은 조직부터 거대한 우리 지역사회를 설명하더라도 집단의 구성원 다수가 공감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법적으로 합의하고 우리 일상을 규정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알듯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은 개인의 양심을 넘어서 개인의 주관적 가치에 따른 선택들도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동물을 다치게 하는 손해나 상해 사건에 대해서 물건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로 처벌을 했지요. 이제는 생명으로 동일하게 매우 중요하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약 1,000만 명 이상이 반려동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의 법이 바뀌고 우리의 일상도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밀레니얼 Z세대들에 대한 관점들을 리더는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MZ세대라는 표현보다는 프레스키 교수가 언급했던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개념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디지털 상황에 익숙하거나 났을 때부터 그들의 언어로 얘기했던 것이 전혀 다릅니다. 최근 우리가 직원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인간은 사실은 경험에 따라서 행동할 가능성이 높은 과거의 경험에 게다가 긍정의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이 미래를 설명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성장한 가운데서 우리와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자라왔는데요. 과연 우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는 어디에 공감하고 있는지 그 가치에 좀 주목해 봤으면 합니다. 그들이 어떤 가치에 주목했고 어떻게 공감했는지에 따라서 세상은 바뀌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 바뀜의 소속도는 가속도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봐왔던 그 문화적인 특징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에드워드 홀이 얘기했듯이 동양의 사회를 고맥락적 사회로 설명을 했죠. 반대로 서양 사회를 저맥락적 사회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를 잘 설명하는 것이 앞서 진단과 우리의 논의 속에서 이미 밝혀졌지요.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개인의 다양성들과 그 개방성을 높이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절대로 거꾸로 갈 수 없는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서구화된 사회를 우리는 모더니즘으로 설명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관계를 중시했던 것에서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변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게다가 수직적 미개적 구조에서 수평적 자율적 구조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 주목해 봐야 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이 매우 빠르게 반복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 보셨습니까? 지구상의 각자의 나라에 고유한 문화와 그들의 언어, 그들의 생활 양식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 환경의 발달은 전 세계 모두를 하나로 어쩌면 동조화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적 동조화의 특징은 하향 평준하고요. 물질주의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두려움들을 현실로 만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팡스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거대 기업들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 언어라고 하는 모든 장벽들을 넘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생활 양식들을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속도는 마치 빛의 속도와 동일하게 반응하도록 하였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아주 작은 도시의 시골에 있는 소녀도 BTS의 실시간 공연을 전 세계 모든 시민들하고 공유하고 동일하게 접속이 가능한 사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봤던 우리가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것들이 혼재되어 있고 그리고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주목해 볼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적 고맥락 문화라고 얘기했던 것이 어쩌면 서구의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에 있어서 탈근대화에 대한 주목, 그리고 우리가 성장 위주로 추진해 왔던 것들에 대한 반성에 대한 모습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80년대 이후로 동양의 약진의 모습을 보고 서구 사회는 결과 중심의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의하고 그리고 무엇을 변화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서양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강점에 주목하는 것이지 일방향이 옳고 일방향은 그르다는 관점들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고려해 보면 우리의 소통의 방식은 보다 또렷해집니다. 리모트 상황의 저맥락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와 구성원이 오랫동안 일터에서 함께 마주보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공통의 본모들이 매우 많은 경우라고 하면 흔히 눈빛만 봐도 리더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리더의 생각들을 구현해내는 눈치 빠르고 발 빠른 구성원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는 구성원들 다수가 각자의 배경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언어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제가 앞서 언급을 드렸지요. 디지털 네이티브는 우리로 하여금 이민자의 자격으로 신분을 하락시켰습니다. 기존의 리더들의 입장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디지털 세계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들이 주인된 세상으로 옮겨야 되는 아주 불편한 상황들이 일상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직에 있어서는 공통의 관심사, 예를 들면 우리의 리더 입장에서는 상대방과 같이 공통의 분모를 이끌어가는 소통의 포인트들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예를 들면 리더 입장에서 자기 노출을 하고 자신의 생각들을 분명하게 전달하되 구성원 관점에서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 그들의 경험치에 익숙한 것으로 전달하는 것은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조직 문화에서 같은 공간에서 늘 일상을 함께했던 그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로 이미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구의 방식 중에 좀 더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면서도 맥락과 배경이 다르므로 그들에게는 과거보다 충분히 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적절한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알아서 갈 것이다라는 확신이 되었지만 절대로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고려해보면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Y라고 하는 것에 충분한 설명을 되지 않으면 납득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양과 서양의 근본적인 가치가 융합되고 통합되어서 모든 사회과학에 지향하는 절충적 타협점에 각자의 강점들로 융합되고 있는 점은 꼭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진실 앞에도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존중과 인정에 대한 가치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마도 바뀐 것은 오감각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었고요. 과거보다 현저하게 불편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짧게 팁을 말씀드리자면 저맥락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모든 사람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N사의 CEO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리더 입장에서 다른 중간 리더를 통해서 본인의 메시지가 전달이 될 때 흔히 폭포수 전달 방식을 얘기하죠. 이 캐스케이딩은 우리가 단계가 많을수록 왜곡도가 높고 도달되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적절치 않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라 하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승인자, 그리고 실행하는 자, 협의자, 그리고 심지어 고객까지도 함께 이 프로젝트의 기대치를 함께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명확하되 왜곡도 없는 커뮤니케이션을 높일 수 있는 저맥락 상황의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큰 그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소통은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점들을 굳이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소통 방식은 글을 중심으로 하고 분위기의 맥락으로 봤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시하는 자료를 통해서 상대가 인지할 것을 고려해보면 소통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에 시간과 노력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과거와 달리 리더가 가져야 하는 소통 스킬들을 3가지로 설명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과 1대 다로 소통이 가능한 스토리텔링이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빈도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과거 최고 경영자에게만 허락되었던 스토리텔링의 접근 방식은 실제 배경과 맥락이 다른 다양하고 이질적인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왜 여기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공감대를 이끌기 위한 매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사실은 서구에서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해서 get to the point, 결론 중심의 소통을 많이 얘기했지만요. 그들의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성원 모두가 알 것이다라는 전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성원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Y의 커뮤니케이션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갈 때 저항감을 줄이고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1대1 커뮤니케이션과 퍼실리테이션이 그 어느 때보다, 그리고 조직의 상황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리더에게 필요하다는 점들을 보다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도 저는 줌을 통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시간에 시청하고 계신 많은 우리 애청자분들은 아마도 각자의 입장에서 동굴에 있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각자의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기 마련이죠. 줌을 통해서 봤을 경우라고 하면 각자의 공간은 마치 동굴 속에 있는 모습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플라톤이 언급했듯이 동굴 속에 있는 고립된 개인이 판단되는 것은 고립감 속에서 불안함인데요. 저는 이 시대의 코로나 블루를 사실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으로 묘사하고 싶었습니다. 1893년도에 실제 뭉크는 경제적으로를 넘어서 가족의 사랑스러운 분들의 정신병과 죽음, 그리고 경제적인 궁핍과 실제 시대적인 격별의 상황에서 자신의 심정을 묘사하는 것이 이 절규라는 그림인데요. 아마도 코로나 블루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다수가 아마도 이 불안감이 지배적인 정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동굴 속에서 고립되어 있고 불안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남들처럼입니다. 인간은 대세추종적인 성향을 갖는 것이 에리 프롬이 오랫동안 강조했던 것이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동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보편적인 감정이 이 불안인데요. 일터에서 일을 하는 리더와 구성원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도 불안한데 일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 상황이라고 하면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불안해합니다. 리더 입장에서는 철저한 목표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제대로 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요.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리더가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불안감들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리모트 워크로 근무하는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지각하는 포인트에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동료들이 자신의 우선순위를 옹호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동료들이 나의 험담, 즉 뒷담화를 하거나 나에게 동의 없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동료들이 연대해서 나의 입장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지각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이 시대의 우리의 일터의 문화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감독자, 평가자와 코치, 멘토로서의 어떤 입장과 관점을 가져야 될지 현재는 추가 좀 기울여져 있지 않을까요? 경쟁자로 동료를 인식하는 것과 협업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계십니까? 구성원은 언제나 불안과
위협 속에서 일터에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사람은 이 불안한 상황에서 방어 기제가 작동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외부에 다양한 자극이 있을 때 인간은 그것이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인식이 되면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보다 더 빠르게 우리는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방어 기제들이 일상이 되었다는 점은 굳이 강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과거에 굴로 소통하고 진지하게 숙고하는 방식에서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작은 전화 벨만 울려도 두렵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 신종으로 발생되는 많은 포비아들이 있습니다. 외부의 자극들이 이런 위험을 야기시키는 것은 일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높이는 소통 방식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예측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서 우리가 안정감을 높이는 것의 가장 큰 포인트는 사실은 구성원들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류의 문명의 발달은 모든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정비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소통하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대로 시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프로토타입, 숫자로 얘기하고 아웃풋 이미지로 얘기하는 것이 매우 또렷합니다. 그리고 육하 원칙을 고려하되 상대방 입장에서 추론하고 가정하고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그레이존을 없애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리더의 말만 듣고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없이 확실하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합니다. 리더가 품질과 납기를 강조하다가 예산에 대한 점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면 구성원들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그들의 인식에서 명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답게 무엇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들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조했듯이 1:1 면담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리더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흔히 볼 때 차 한잔 할까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 입장에서 심장의 박동수를 매우 긴박하게 만드는 불안하고 불편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약속한 시간에 그를 존중해서 혹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도 양해를 구하는 과정들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딜랩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지만 구성원 간의 수다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보하도록 시간을 안분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은 직원 경험과 직결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더 입장에서 직원에게 소속감과 자긍심과 함께하며 즐겁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강렬하게 포지셔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계에서 많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헤즈업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어떠한 이벤트나 약속된 일정들을 진행할 때 미리 노티스를 하거나 헤즈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짧은 면담이든 아니면 급한 미팅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에 그들의 우선순위를 존중하도록 그리고 느낄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구성원들 입장에서 안전하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들을 구체적인 규칙으로 공동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심리적 안전감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리더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일상적, 운영적 의사결정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리더 입장의 의사결정은 언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셨듯이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평가나 새로운 전략을 입안하거나
업체를 선정하고 변경하는 등, 즉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 꼭 의사결정이 수반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리더 입장에서 과거보다 의사결정해야 되는 사안들이 훨씬 증가했다라고 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의사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다는 것은 구성원들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고 불안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제가 현장에서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확인한 것은 자원의 부족과 그리고 외부 환경 변수에 대한 어려움들을 얘기하지만, 가장 큰 것은 이해관계자의 불만과 저항을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승인자, 합의자, 그리고 실행자 측면에 있어서 그들이 저항하는 이유들을 잘 다루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럼 의사결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측면보다 이해관계자의 생각을 들어보고 이해관계자에게 유효한 정보를 적시에 업데이트하는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의 의사결정을 이끄는 방식들이 그들의 수용도와 참여도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구체적인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워크숍이 되지 않을까요?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가장 큰 열망 중에 하나는요,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과거의 비대칭적인 구조에서는 정보가 권력이었고 힘이었습니다만,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공정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차별에 대한 이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합니다. 애덤스가 얘기했던 다양한 상호작용, 그리고 분배, 절차에 대한 공정성의 포인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포인트는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 공정성은 확보가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 구체적인 방법이 워크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의 일방적 소통에서 양방향 수시 소통을 통해서 공동의 의사결정을 이끄는 방식들이 워크숍인데요. 그 가장 중요한 전제는 자유토론이 전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유토론에 대한 얘기를 슬쩍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구성원들이 내가 실수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들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앞서 말씀대로 워크숍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구성원들 입장에서 안전하다고 느꼈을 때 그들의 목소리와 실제 전달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더 이상 집단의 의사결정이 나의 의사결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루틴으로 우리 안에 약속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지지를 통해서 실행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리더의 워크숍, 그리고 무엇보다 퍼실리테이션 스킬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리더 입장의 하나의 팁을 말씀드린다면, 구성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이런 표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가정과 추론에 판단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개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더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과 추론이 저맥락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가 공통의 이해를 위해서 개입하고 명확히 하는 것은 퍼실리테이션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양방향으로 수시 소통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일터의 환경들을 좀 이끌어 놓는 것도 저는 괜찮은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수의 구성원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보면 느끼게 되고 그리고 소통하게 되고 실제 시너지가 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입니다. 저 실리콘밸리와 최근의 업무 환경을 통해서 생산성을 접근한 것은 그들이 몰라서라기보다는 그들의 심리적인 측면들을 우연히 만나서 자연스럽고 아주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서 협업을 이끌어낸다는 포인트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해서 제가 짧지만 우리의 방향과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무엇보다 리더십의 변화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소통 스킬을 통해서 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익숙한 우리의 소통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고 오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상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 무겁게 하지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들을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조금 있는데요. 무엇보다 저는 세 가지를 좀 강조했습니다. 워크숍에서 구체적인 방향과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하거나 각각 저항하는 구성원들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1대1 미팅, 그리고 집단지성과 참여적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리더의 퍼실리테이션 스킬은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느끼게 하는 가장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공감해야 합의한다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감성적인 시대, 게다가 불안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결론 중심의 소통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하면 그 과정부터 수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상대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그들이 합의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 그들이 충분히 유효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들이 함께 논의하는 참여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수용력과 실행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질문을 조금 주셨는데요.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통 원리로 충분한 의견 조율과 합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리더 결단력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데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고려해야 할 소통 원칙 혹은 원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앞서 계속 얘기했듯이 합의도 중요하지만 이라고 하는 것에 저는 포인트를 하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맥락 상황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답을 제시하고 빠른 속도로 민첩하게 주는 것이 옳은 것처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프로젝트의 처음에는 가장 모호하고 불안정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빠른 속도로 결정한 것에 따른 흔히 변경에 대한 비용과 리스크는 훨씬 크다는 점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실제 시간으로 얘기하는 것에서 초기 단계의 모호함에 참여하는 것이 명확성을 높이고 그 이후에는 가속도로 오히려 효율이 높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의 입장에서 애쓰는 결단력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얘기했던 앞서 제가 이런 표현을 슬쩍 드렸는데요. 혹시 요거 기억나실까요? 저는 여기의 표현 중에 disagree but committee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이나 이해로 얘기하지 않는 것을 그라운드 룰로 하는 것, 그리고 리더가 약속한 소통 원칙 또한 구성원들하고 합의하고 그 원칙대로 스스로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입장과 배경이 충분히 다르다는 점에서 과거와 달리 그들의 입장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설명, 즉 Y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그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빼놓지 않고 실행했으면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평적 다양성의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 여전히 불편하고 적대감을 갖는 현실에서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리더의 소통 측면에서 해결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고맙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 포인트에 제가 얘기했던 아지리스와 쇼니 얘기했던 추론의 사다리입니다. 가끔 전에 언급을 주셨듯이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불편합니다. 게다가 인간은 과거의 경험에 익숙한 것을 중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요. 쉽게 보면 좋아, 싫어라고 하는 호불호에 대한 정서적인 측면의 판단을 먼저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얘기할 때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마도 실리콘밸리에서 마음 챙김과 리더의 성찰과 묵상과 명상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보되 판단과 비판이라고 하는 내 개인적인 호불호의 느낌이 든다면 그 과정을 알아차리고 글로 적고 한 템포 쉬고 접근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필요한 방법이지만 비판하지 않고 그리고 그 한 템포를 늦추어서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요. 기회가 된다면 마음 챙김에 대한 훈련들을 강력히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스토리텔링이 여러 개념 정의가 있는데요. 리더의 스토리텔링이란 어떠한 것이지요? 예,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결론 중심의 소통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본론으로 구성원이 알면 할 것이다. 상대가 이해하면 행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드라마다 우리가 설득하는 프로세스의 관점들이 살짝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다 다른 방식으로 주제에 있어서 공감대를 얘기하는 방식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 등장인물과 흔히 플롯이라고 하는 기승전결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거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즈니스 상황에서의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을 같이 믿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미를 부여하면 가치가 올라가는 것 아시죠? 그냥 보면 도자기에 별 볼 일 없는 것인지 알았지만 큐레이터가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 느껴보셨나요? 소믈리에가 설명하고 그 품종과 그리고 재배 방식 그리고 브루잉 과정의 차별화를 설명하면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Y를 설명할 때 리더가 비즈니스 상황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 그것의 중요도, 필요도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이것에 대한 영향들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멀리 보도록 설명하는 것이 결론을 얘기하되 구성원들 입장에서 확실히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설명을 높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더의 커뮤니케이션의 과정들은 다양한 방식들을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과거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귀한 시간 같이 참여해 주신 모든 리더분들에게 일상에서 훌륭한 소통 스킬의 전파자 그리고 훌륭한 리더로 거듭나시기를 응원드리며 저는 이것으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시대의 뉴 리더십과 리더의 소통 스킬에 대해서 김광현, 이치민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들과 또 더불어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들은 채팅에 공지해 드린 대로 marketing@psi.co.kr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나의 삶과 직장 그리고 내 마음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웰빙 진단도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포스트 코로나 2021 한국 리더십 현재와 미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